부터 보면 저는 여기 테아르 드 샤르댕은 이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스피노자와 비슷하게 테아르도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거치며 겪는 긍정적인 고통과 긍정적인 감정들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아가 테아르가 축소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다. 두려움, 공포, 질병, 노화, 죽음처럼 실제로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감정이다. 테아르는 진정한 자유는 이런 고통의 극복, 두려움과 고통의 극복에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인간의 고통은 신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2장에서도 말했듯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이나 동물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항상 맨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맨날 막 부정적으로 밑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었고 거꾸로 인간으로 태어나기 잘했다 막 이렇게 사실 그런 뿌듯함 그냥 단순한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여기 챕터였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잘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1페이지 쪽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거 읽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페이지 61쪽. 네. 그러면서 뒤에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 좋았어요. 사랑이 짧게 나오는데 뒤에 별표 3개 해놓은 거 있는데 70쪽에도 보면 사랑이 책임과 그 가운데 그 단락에 있거든요. 책임과 배려와 존중과 인식의 통합인 사랑. 그래서 짧게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 관장님이 다음에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에리 브럼의 사랑의 기술인가? 그거 떠오르면서 역시 진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가 보다. 성경의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랑과는 연결해서 그 인식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조금 그 부분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인식, 사랑에 대한 인식은 73쪽 맨 끝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멋진 말인데 그냥 브라보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 그냥 마무리. 어디에다 브라보를 치셨을까요? 맨 끝에요. 브라보하고 이렇게. 맨 끝에다가. 그러면서 좀 이제 좀 재밌네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브라보. 저는 그 옆에다 오 예. 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계, 자유, 인식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주셨다고 했는데 되게 중요한 걸 뽑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뭐 절망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슬픔, 뭐 괴로움, 뭐 낙심, 혹은 뭐 체념, 포기, 좌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걸 극복함이 바로 이제 자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면은 자유가 뭔지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자유롭게 어디를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유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아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인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역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자유란 실은 그게 아니었네? 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제 와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땅을 경작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완전히 세계가 위아래가 바뀌고 양옆이 바뀌고 동서남북이 바뀌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에요.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극우 보수주의자가
그 극좌 진보주의자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인식의 전환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자유였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이게 아니었네. 자유는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갈래가 있어. 그 본질이 굉장히 무궁무진해. 나는 이걸 전혀 모르고 그 위에서 마치 물결이 있는 파문처럼 그 파문을 보고 이게 호수였어 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린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얼마나 광활한 그 호수 아래에 그런 물밑의 세계가 펼쳐지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식의 전환이거든요. 자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에서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 자유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자유는 너무 정말 극히 일부분이었어. 진정한 자유는 또 다른 굉장히 광활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인식의 전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수사쌤께서 말씀해주신 한계 자유 인식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수진쌤께서는 또 어느 부분에서 네. 생각하셨는지? 저는 오늘 좀 급하게 나오느라고 책이랑 노트를 가져왔었는데 노트 2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그 좀 기억에 남는 좀 적고 싶은 글을 이제 적어온 노트는 가지고 와가지고 다행이네. 네, 저는 저도 이제 수사쌤 말씀해주신 부분도 일치하고 제가 이제 굳이 저는 저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초월성. 네. 이게 68쪽에 나오더라고요. 네. 68쪽에 이제 초월성에 대해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지? 중간 단락인가? 네. 자기중심적 자아를 넘어서며 현실과 관계 맺음으로써 이기주의의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킨다는 점이다. 우리는 초월성에 도달할 때 의미를 갖게 된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신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초월성 부분이 굳이 꼽자면 저는 좀 약간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이 약간 아까 수자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그럼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뛰어넘고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했던 뭐 때가 언제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을까? 뭐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고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제 예전에 그 니체 책을 만화로 된 니체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니체가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위버민 씨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이 초월성이랑 약간 맞닿아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제 계속 안주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이렇게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초월성이 그러니까 초월성이 자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한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게 초월이잖아요. 벗어나는 게. 갇혀 있으면 그 울타리가 아무리 크던 작던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게 한계니까. 내가 한계를 내 구역을 이렇게 지어놨어. 여기선 되게 자유로워. 근데 그 이상은 못 나가요. 근데 초월이라는 것은 이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월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타리가 사라져요. 이제 울타리 밖에 있게 되죠. 그럼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초월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월성은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부터의 해방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인간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타인에게 자기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역시 초월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고민이나 어떤 문제를 내 밖으로 꺼내놓는 거죠. 이게 초월이에요. 이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갇혀있던 걸 꺼내서 누군가 나눠요. 이것도 초월이죠.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것은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이기도 하고 소통이기도 하고, 초월하지 않으면 소통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내 이기와 내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내 것에 늘 집착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접착제로 발라놓은 듯 거기에 딱 붙어서 다른 것은 생각해 보기 싫어요. 내게 다 맞는 것 같고 내 입장과 나의 생각과 또 내가 바라는 방향, 내가 세워놓은 이정표 이런 것들이 다 맞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으면 상대방의 내가 그동안 보아하던 상대방의 얼굴이 다각도로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죠.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정면만 봤어요, 이 사람을. 근데 나를 뛰어넘으면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위도 보고 다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편리함이나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은 타인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타인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기도 하고 타자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월성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월성을 이렇게 초월성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내가 돌아보고 새롭게 바라보는 그 힘을 주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르시시스트처럼 거울 속에 자신만 들여다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신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에릭 프롬이 말하고 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정말 저는 자연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많은 분들도 지금 저 지난번에 무슨 카스테라 비슷한 식물 카스테라 이렇게 생각하는. 네, 카페에서 보는 맞아요. 네, 화분을 키우셨대요. 카페에서 보는 네, 몬스테라. 막 나와요. 네, 와. 너무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식물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게 과연 몬스테라이든지 또 저희 집에 있는 다른 꽃이든지 동백이든지 얘네가 얘 혼자만 피는 걸까? 그 화분도 있어야 하고 흙도 있어야 하고 지렁이도 있어야 하고 나비도 가끔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고 이 모든 게 꽃 중심으로 보자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들 또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나비 입장에서 지렁이 입장에서 흙의 입장에서 이 모든 입장을 다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눈에는 꽃이 중심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게 다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타자이고 타자를 위한 나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거기서 빠지면 불완전해져요. 그래서 자유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나와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저 사람도 또 하나의 나다. 또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서로에게 소통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진짜. 그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바로 이 초월성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거울 속에 나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꿀을 내어주고 또는 어떤 양분을 내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저 타자도 지금 타자로 보이지만 실은 나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나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양분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흙이 만약에 썩었다면 꽃이 예쁘게 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꽃이 저 혼자 난 너무 예뻐라고 아무리 자랑을 한다 해도 그 뿌리와 흙과 뭐 온갖 그 미세한 그런 세균들과 이 좋은 것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결코 꽃이 피어날 수 없거든요.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자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틀을 뛰어넘는 것, 자유. 그 자유가 있을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여기 초월성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영쌤 한번. 사형쌤. 저도 이게 건너뛰었어. 처음에 문장을 막 보다가 나중에는 좀 그래도 여러 번 읽으려고 되게 노력을 이번에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약간 기독 동아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모토 같은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사실 이 의미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당시에 그 생각, 그때도 그거 가지고 막 생각을 많이 했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게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자유라는 의미가 뭘까? 이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런 거랑 이제 이거 여기서 읽으니까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러면서 쭉 읽으면서 몇 페이지? 저도 60페이지. 자유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다. 인간의 진짜 인격의 실현인 것이다. 자유는 장애와 조건과 투쟁하여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유가 어떠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뭔가 이게 이루어 가려는 그런 어떤 걸 이루려고 했을 때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실현되는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읽긴 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보니까 자유는 진짜 인격의 실현이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유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61페이지에도 줄을 좀 많이 쳐놨네요. 네. 인간 존엄성의 발견 혹은 인간 본질 그 자체이다. 맨 위에.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 유한성으로 인한 장애, 제약,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아까 그 초월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중간에 보면은 진정한 자유는 고통의 극복, 두려움, 공포의 극복에 있다고 본다. 그래야 인간의 고통은 신성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맨 끝에 단락에 태보에 빠지지 않고 전진하고 진보하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유를 위한 그 굉장히 수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기는 했고요. 그러면서 62페이지 중간중간에 줄을 쳐놨네요. 62페이지 아까 그 말씀드린 시몬 저도 반가웠습니다. 인간은 자각에 이르는 만큼만 현실을 인식하는 만큼만 자유로워진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읽고, 그리고 가장 많이 줄을 쳐놓은 거가 저도 맨 마지막 단락에 줄을 조금 많이 쳐놓은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72페이지. 타인이 자기 자아의 복사품이어서는 안 될 뿐더러 실제로 내가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 할 사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마지막 요약본에서 그러니까 위에 세 번째 줄에도 줄을 쳐놨네요. 타인의 소위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그의 성격까지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간에 나와 너와 우리를 껴안은 책임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만 타인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적 헌신이 곧 자신의 사적 공간을 포기한다거나 타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랑은 인식이지만 또 인식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우리가 타인에게 투명하다면 타인의 불투명성은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 투명해질 것이다. 여기 줄을 좀 많이 쳐놨어요. 저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과 자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갈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 제가 생각하는 자유가, 저는 이제 자유라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는 너무 방종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유엔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데라는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의 자유를 이제 그 생각을 했었던 거죠. 같이 이게 생활하려면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너무 자기의 자유만 방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나는 아직 인격 실현이 안 돼서 이 정도까지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도달을 안 해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도 방종이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쪽 마지막 길에서 어쨌든 그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타인도 이제 그런 것들을 타인의 뭐 사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 타인이 굉장히 불투명성을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나도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참 그 학교 때 생각했던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유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쨌든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자유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면서 되게 의미 있게 읽었어요. 어렵긴 했지만 되게 그래서 좀 여러 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워낙에 데이였거든요. 근데 이분 이후로 바꾼 게 아니라 그 계속 코로나 환자가 나오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스케줄 바꾸고 이제 자유를 얻어가요. 네. 그 아까도 우리 수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인식이 여기서도 나오죠. 예. 사랑은 인식이지만 또 인식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가 실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만 자유로워지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를 사랑할 때 그 인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의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건 나야 라고 알고 있던 안주해 있던 기존에 내가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것에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나는 나를 정말 잘 알고 있었는지 혹은 잘 모르고 있었던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또 내가 자유로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자유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자유로워야 타인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자신을 투영시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과거에 혹은 현재에 어떤 강박이나 혹은 어떤 트라우마나 혹은 어떤 이루지 못한 어떤 욕망이나 성취나 이런 것을 그 틀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아이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해봐. 내가 못한 건데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던져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유롭지 못한 그것을 아이에게 던져줌으로 해서 아이도 같이 또 자유롭지 못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틀에서 벗어나 있는지 갇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 그것은 나도 좋아지지만 상대방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져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하영쌤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떨려. 늘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여기 보면 자유가 뭐 신체적 자유, 심리적 자유, 시민적 자유 요 틀 안에서만 그런 걸로만 여겨졌던 건데 저도 읽다 보니까 수진쌤이 말씀하셨던 초월성이 되게 와닿았고 그게 자유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60쪽에 자유는 사실이라기보단 가능성이다. 인간의 진짜 인격의 실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어찌됐건 움직이고 뭔가 내가 생각을 전환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까지 뭐 내 틀에 갇혀가지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깨고 나아가면 나도 자유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그 이어령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딱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은 보면은 61쪽에 보면은 전진하고 진보하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주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인식의 전환에 많이 힘썼던 것 같고 계속 읽다 보니까 그분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즐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으면 그거만큼 행복한 삶이 없을 거라고 그분이 하셨는지 누구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떠오르면서 읽다 보니까 이제 그분 또 책도 읽고 영상도 봐가지고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어령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뭘 찾아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꼭 실천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 그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는 일부 정말 조금씩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활동, 움직임. 그 움직임만 있어도 이게 굉장히 훌륭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세계를 몰랐을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0이잖아요. 제로잖아요. 거기에 아예 우리는 실마리만한 어떤 끈도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니까. 여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런데 요만큼의 실마리가 틈을 타고 들어왔어. 이게 뭐지? 어떤 무슨 새싹의 뿌리처럼 뭐가 들어왔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계속 그것을 파보는 거죠. 그래서 파다 보니까 그 끝에 보니까 바깥에 민들레가 피어있네? 뭐 이렇게 뭔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여기가 아닐까. 가능성. 이렇게 파보고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고 그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의 인생이 가는 그 길에 그 여정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서의 가능성. 그래서 아예 몰랐다면 자유 이런 거지 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가 이런 거였어. 이런 굉장한 의미와 뜻과 세계를 갖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뿌리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뿌리를 점점점 더듬어 나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때때로 책에서 그렇게 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린 이미 이걸 봤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쪽을 향해서 이제 나갈 거니까. 방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떤 속도라던가 또 우리 어떤 그 역량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린 봤어요.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계속 궁리하고 들여다보고 그럴 거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참 괜찮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네, 그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60쪽의 중간 부분을 보면 많은 철학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에릭 프롬이 말한 거는 가장 그중 괜찮았던 게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아닌가 얘기를 했죠. 자기 발의 족쇄를 끊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으며 동굴의 가파른 벽을 기어올라 마침내 정의의 태양을 보겠다는 노력이 없다면 자유가 존재할까 그랬어요. 태양을 본 철학자가 동굴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 것은 환영이라고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인식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자유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랬어요.
먼저 본 사람이 태양을 먼저 본 사람이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환영이에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태양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함께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철학자들과 또는 사상가들, 뭐 이런 학자들, 뭐 에릭 프롬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철학을 풀어서 또는 뭐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준다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우리라면 그냥 스쳐갔을 생각 없이 지나갔을 텐데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 뿌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윤설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자유가 그 나의 중심으로 자유를 생각했다면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중심 문제는 인간의 상호관계이다.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자유를 느끼냐에 대해서 말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런 개념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되는 유일한 길, 초월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신을 뛰쳐나와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가 많이 와닿았고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읽으면서. 인간은 본성상 69쪽에 본성상 타인을 위한 존재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놓고 우리 공동체가 너의 실존, 나의 실존 무조건 같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안에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본성상 타인을 위한 존재이다. 인간은 뭐 이런 부분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네. 상호관계. 네, 맞아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떤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나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상대방이 담을 쌓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호관계인 거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그리고 이제 공동체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에릭 프롬이 여기 이제 63쪽에 보면 공리주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공리주의는 되게 좋은 건데 왜 에릭 프롬은 여기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듯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릭 프롬이 말하는 공리주의의 이면이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 산업혁명 그 시대를 맞게 지나오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야 돼. 똑같이 분배도 잘하고 소유를 비슷하게 다 갖고 살아야 돼. 라는 개념이었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크게 부자도 없고 크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누릴 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되게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이 뭐에 힘쓰게 되냐면 노동에 힘쓰게 된 거예요. 노동에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 불균형이 이제 와버린 거죠. 마치 한쪽 어깨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탈골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소유를 지향하다 보니 거기에 인간이 소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화가 시작된 거죠. 모든 게 다 물질적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소유로 그 사람의 능력이 채점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소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간을 소유시키는 공리주의는 얼마나 위험한가 또 사람을 얼마나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벌기 위해서 살고 잘 축적하기 위해서 살고.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을 거기에서도 우리 에릭 프롬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63쪽에 보시면은 나오죠. 중간에 보면 중간 단락에 공리주의 철학자들은 현실을 왜곡시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 우리는 존재를 추구하지 않고 소유를 추구한다. 많은 경우에서
소유가 존재보다 더 강한 현실성을 갖는다. 자신을 소유자로 소외시키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일 뿐 인간 인격으로서의 자신이 되기를 중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소유자인 거예요. 무엇을 가진 소유자. 인간이 아니고 소유자. 그래서 전체가 동그라미가 있다면 소유자의 한 부분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신생아로 혹은 소비자로 살아가듯이.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외시켰고 자기 자신이 되기를 중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의 그런 단면을 위험하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이분의 책이 모두가 다 그렇지만 소유냐 존재냐, 네, 소유냐 존재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소유함에 있느냐, 존재함에 있느냐. 더 어려운데. 헷갈리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소제목처럼 그러면 자유는 진짜 인격의 실현인데 내가 만약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떤 그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요. 사물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유자일 뿐. 네, 알고 있고 네, 인격으로서의 내가 되기를 중단하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나로 들어놓다 보면 차이가 엄청 많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나 지금 자유롭지 못해라고 이 순간 어떤 자각이 생겼다면 그럼 나는 지금 가짜 인격으로 살고 있었나?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소설이 생각나 인간 실격. 인간 가짜의 실격. 우수함 소설. 예. 보면 걔가 약간 되게 꾸며진 그런 삶을 살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딱 생각나. 포커페이스. 본인이 아닌 너무 어린 나이에요. 뭔가 인간의 본질 자체에 이 초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자유나 뭐 이런 게 그 자유롭지 모든 음. 문학 작품도 거기서 출발하고 그렇죠.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상호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아까 우리 윤서쌤 말씀하셨듯이 타자가 곧 나라는 그런 인식 거기까지 도달하기 너무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어떤 비유와 상상을 해보면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은 나비고 오늘은 꽃이네. 오늘은 지렁이고 오늘은 흙이네. 곳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실은 어디 가면 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지렁이에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 난 이 세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렁이든 흙이든 혹은 화분이든 꽃이든 줄기이든 그런 상호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만약에 정립이 된다면 많이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해질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꼭 거기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너무 빛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묻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무엇이야. 또 여기서는 또 무엇이야. 이렇게 해서 나의 존재를 굉장히 존중해 준다면 그런 소모적인 갈등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거에 연결해서 69쪽에 아까 읽으셨는데 소통의 기원을 공감과 사랑에서 찾는다. 네. 그 공감의 방법이라는 게 인간 관계에서의 소통의 관계에서 그 기원 처음을 공감과 사랑에서 찾으면 좀 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자유롭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좀 초월 그리고 나아지고 좀 넘어서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얽매여 있고 소유하고 뭔가 잡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게 아닐까. 그러지 않아서 문제야, 그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칼을 들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들고 있는 걸 잘 몰라. 그리고 들어와 들어와. 근데 상대방은 그게 보여. 겁나서 못 들어오는데 자꾸 들어오래.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어. 근데 쟤가 안 와. 이렇게. 애들한테 그럴 수 있잖아.